안녕하세요. 조상인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문화부 미술 전문 기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제가 미술 기자는 도대체 뭘 하고 사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물을 만드는지 주요한 기사들 이런 거 소개해드리고요. 또 그 강의 후반부에는 그럼 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술 기자는 어떤 기사를 쓰느냐? 말씀드렸듯이 전시 기사만 쓰고 작가 인터뷰를 하는 게 사실은 더 편하기도 하고요. 기사를 풀어나가는데 뭐 별 어려움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가니까. 근데 생각 못했던 뜻밖의 기사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기사는 제가 2017년 11월에 쓴 이 지금 정치면이죠. 이 지면 여기 보시면은 정치면. 이날도 저는 취재를 다니다가 잠시 회사에 이제 점심시간에 들러서 앉아서 있었더니 YTN에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한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보다 보니까 이제 영부인들의 환담 시간, 점심시간이 아니라 한 오후 3시쯤 됐던 것 같아요. 영부인들의 환담이 진행됐다라면서 또 이제 영상이 나오는데 그 영상 뒤로 여기 왼쪽에 있는 이 기사인데요. 이런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이 그림을 딱 봤더니 저 그림이 아는 그림이야. 이 사진이 좀 작아서 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2017년이었으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그리고 그 트럼프 부인이 방문을 했는데 뒷배경에 걸린 그림은 현대회화였고요. 앞에 있는 작품들은 이제 전통 가구와 그리고 전통 궁중체화, 양쪽에 있는 건 저거 무형문화재가 직접 만드신 그 문화재 가짜꽃이거든요. 근데 저 그림이 너무 눈에 익는 거예요. 기억을 더듬어 봤더니 한 두어 달 전에 근처에 있는 어떤 갤러리에서 전시했던 김보희라는 작가님, 동양화가이신데 그분의 작품이었던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정말 빠른 속도로 그 작가님의 작품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경위로 저기에 걸렸는지 이런 걸 취재를 했죠. 보통 문화부 기자는 조금 느긋하게 일을 한다고 오해하시기도 하고요. 뭐 주어진 일정에 따라서 보도 자료가 잘 제공이 되고 이렇게 편하게 일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긴 한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도 여느 정치부 사회부 기자처럼 정말 빠르게 취재를 해서 저렇게 기사를 썼더랬습니다. 이날 인터넷 뉴스 기사 페이지 조회수로는요, 이날 다른 어떤 기사들보다 제 기사가 제일 많이 읽혔다고 해요. 다른 데서는 쓰지 않는 기사잖아요. 사실 정치면에서 저렇게 뒤에 배경으로 그림이 뭐가 걸렸는지 사실 크게 궁금해하는 사안은 아닌데 저는 제 직업이 미술 전문 기자이다 보니 내가 주어진 전시 기사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이외에 우리 생활 속에 파고든 미술은 또 뭐가 있는지를 스스로 발굴하고 찾아내야 되는 것도 제 임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 기사를 썼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술 기자가 다루는 분야가 전시나 작가 인터뷰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여러 곳에 있는데 우리가 관심을 덜 가졌을 뿐이지 발굴해내면 찾아낼 게 많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한번 같이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난 9월 2일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프리즈 서울이 열렸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15년 평생 이렇게 일이 많았던 적은 처음이에요. 내가 이날을 위해 15년간 키워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일거리가 많았는데 뭐가 많았느냐? 전시가 많았고요. 그리고 한국을 찾는 주요 미술계 인사들이 많았습니다. 빠르게 이제 기사를 써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국민적 관심이라고 할 정도로 일반인들의 미술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았습니다. 이 모든 걸 다 만족을 시키려니까 참 많이 바빴는데요. 이 상황에서 내가 아트페어 기사만 쓸 게 아니라 키아프는 한국화랑협회에서 하는 아트페어죠. 프리즈도 이제 작품을 파는 행사인데 아트페어만 그냥 써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이 명색이 미술 전문 기자인데. 그래서 아트페어 기사는 아트페어 기사대로 별도로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이번 아트페어를 위해서 방한한 주요 외국 미술계 관계자들 인터뷰는 그거대로 또 추진을 하면서 어떤 기획 기사를 써볼까 하던 차에 한국에 외국 갤러리들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미
지난 3년, 3, 4년 동안. 그리고 그 외국 갤러리들이 기반이 됐고 그들이 한국 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그 대규모 글로벌 아트페어까지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 화랑들, 글로벌 화랑들을 한번 취재를 해봐야겠다. 그리고 그들의 경쟁력이 뭔지, 그리고 그 경쟁력의 탁월함은 뭔지, 마치 뭐 해외 우수 기업을 탐방하듯이 말이죠. 그러면 국내에서도 이건 배울 점이 있어요. 한국 화랑들도 우리만의 우물에 갇혀 있지 않고, 그래 외국 화랑들은 작가 발굴과 작가 지원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라는 걸 또 배울 수가 있고, 또 독자 입장에서는 어떤 갤러리가 좋은 갤러리인지, 어떤 갤러리를 믿고 의지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글로벌 화랑 어디까지 가면 이런 시리즈를 준비를 해서 이제 기사를 쓰기 시작을 했죠. 이제 8월 29일 월요일에도 또 이제 기사를 한 번 더 썼는데 이제 그 프리즈 기간이 점점 다가올수록 미술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저희 데스크에서도 회사에서도 판단하기를 이게 지금 중요한 사항이니까 가급적이면 이 기사를 좀 크게 실어줘야겠다 하여 이거 또 톡으로 썼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트페어 닷새 열리는 4일 5일 열리는데 그전 한 3주부터 아주 그냥 초대기 상태가 됐었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국을 처음 방문했었던 에스더 슈퍼 갤러리의 에스더 슈퍼 대표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것도 참 미술 기자니까 누릴 수 있는 저만의 특권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경복궁 국지 패션쇼 이런 것도 이제 제가 커버해야 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술 기자라고 해서 미술 전시만 쓰는 게 아니라 미술과 접목된 여러 분야들, 미술에서 파생된 분야들, 예를 들면 패션이 그런 케이스가 될 수도 있고요. 회사에 따라 분류는 다르지만 그리고 디자인 이런 것도 사진 신문사에 따라서는 웹툰도 미술 담당 기자가 맡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건 9월 2일 아까 보셨죠? 제가 전날 9월 1일 날 이렇게 기사를 2개나 썼는데 9월 2일 날 이렇게 한 바닥을 썼습니다. 이건 사실 그 전전날 기사인데 여기 지금 프리즈를 앞두고 프리즈 예고 기사를 썼던 거예요. 아니지. 그러니까 프리즈를 앞두고 프리즈에 맞춰서 기획된 전시가 이렇게 표에서 보이실 정도로 정말 많았습니다. 한 30개 되는 것 같은데 거의 모든 뭐 미술관과 갤러리들이 프리즈 기간에 맞춰서 볼거리들을 많이 제공을 했고요. 왜냐하면 해외에서 중요한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해둬야 될 게 미술 기자가 한국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영어도 해야 됩니다. 인터뷰 때 물론 통역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영어도 좀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여기는 이렇게 전시를 소개를 하면서 이게 전시 리뷰에 대한 기사, 전시 프리뷰에 대한 내용도 있겠지만 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는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서 어떤 전시가 어디에서 어느 기간 동안 열린다 이런 걸 제공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제 프리즈가 개막하는 날에 맞춰서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9월 2일자 신문인데 저는 9월 1일 날 아직 열리지도 않은 행사를 취재를 해서 써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술 전문 기자나 미술 기자를 꿈꾸신다면 이런 것들도 다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월간지 기자의 경우는 이제 월간지 마감 일정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10월호를 만드는 게 이미 9월 중순에 진행되거든요. 그러면 10월에 개막하는 전시에 대해서 보지도 않은 제 기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자료를 충분히 수집을 해야 되고 실제로 보지 못한 전시에 대한 부족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좀 더 생생하게 인터뷰를 진행한다거나 좀 더 취재를 깊이 있게 할 필요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 프리즈가 아직 열리지도 않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미리 취재를 해서 개막날 아침 신문을 받아보는 이제 독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공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국내외 갤러리들에게 미리 컨택을 해서 출품작들 정보를 미리미리 이렇게 얻어서 이렇게 기사를 썼더랬습니다. 그리고 다 외국 화랑이니까 또 영어로 온 자료를 제가 읽어서 썼겠죠. 힘들었습니다. 자, 이제는 9월 3일 토요일 이날이 이제 실제로 프리즈 오픈한 날인데 제가 보십시오. 1면 기사 썼죠. 2면 기사 썼죠. 미술이 이렇게 한국에서 주목받았던 때가 있었나 제가 지난 15년간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기간 저는
다른 일도 인터뷰도 진행을 했는데 이 기사는 이게 언제야? 8월 31일 수요일자 기사인데요. 또 기자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이메일 문화면을 이제 소화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이제 고정적인 이제 인터뷰 기사를 써야 되는 또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요 이제 저희 신문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라는 이 인터뷰는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꼴로 저한테 돌아오는데 제가 이분은 오래전에 섭외를 해뒀었어요. 에듀케이터 역할을 이제 미술관의 기능으로 확장시켜서 미술 교육 전문 어린이 전문 사립미술관을 운영하시는 분에 대한 인터뷰를 썼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까 제가 10월 13일의 일정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목요일에 일정, 그 우주, 김한기의 우주를 132억 원에 낙찰받은 세아글로벌 김은기 회장의 이제 짤막한 인터뷰와 전시 리뷰 기사였습니다. 이런 것처럼 인터뷰와 전시를 또 섞어서 엮어서 만드는 기사도 쓸 줄 알아야 되고요. 사실 이런 김한기 화백에 관한 기사의 경우는 전반적인 것들을 여러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김한기라는 작가의 작품 세계도 큰 틀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전시 기사를 쓸 수가 있고요. 이렇게 누가 경매에서 낙찰받았다 이러면은 그 낙찰가 기록도 알아야 되는데 저 여기 잘 보이시나 모르겠지만 김한기 작품 중에서 제일 비싼 게 이 작품인데 이 전시에 세 번째로 비싼 72억짜리 작품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거래된 40억짜리 작품, 이게 40억짜리입니까? 40억짜리 작품도 보이고 이게 전문 기자라는 이름을 달고 지내려면 적어도 이런 거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제 소신입니다. 최근에 또 이제 제가 경제신문 기자다 보니까 미술 시장 잘 지켜봐야 되는데 시장이 뭐 뜨겁다, 잘 팔린다 이런 것만 쓰는 게 아닙니다. 기자로서의 저의 역할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제가 미술계를 사랑하고 있지만 그래도 안 되고 있는 거, 아닌 거는 아니라고 지적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미술 시장이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이렇게 낙찰 추이로 봤을 때 반토막 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짚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2021년 3분기를 보면 945억이죠. 근데 2022년 올해 4분기, 3분기를 보면 410억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런 걸 짚어봐서 독자들에게 시그널을 줄 수 있어야지 또 책임감 있는 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아트 저널리스트라는 건 미술 기자라는 기자와 평론가 그 중간쯤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팩트와 사실관계와 정보에 충실한 게 기자의 역할이고 그리고 평론가의 역할은 리뷰 그리고 앞으로 이 작가나 작품에 대한 전망도 해줄 수 있는 이 뷰가 있는 건데 기자와 평론가 그 역할의 중간쯤에 있는 게 아트 저널리스트 미술 전문 기자가 아닌가 조심스레 말씀드려봅니다. 미술로 글을 쓰기 위한 미술 기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역할이 필요한가요? 라고 물어보실 때 저는 글쓰기 역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상 비평이라고 하는데 일단 미술로 글을 쓰려면 보이는 이 시각 미술, 비주얼 아트 이게 어떻게 보이는지부터 접근해 가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저는 터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간다면 이 작품이 갖는 의미, 그러니까 내재적 가치가 뭔지, 그리고 이 작품은 세상과 어떻게 관련 맺고 있는지 외적인 가치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글을 쓰기 시작할 때 사실 첫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저는 그렇거든요. 그리고 첫 줄만 일단 쓰면은 다 시작이 되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기사는 핵심 내용이 앞부분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도입부의 글쓰기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기자가 글을 쓰려면 평론가와는 또 사뭇 다른 구체적인 글쓰기 꼭 필요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글쓰기란 무엇인가? 사실적인 증거, 그리고 문헌적 근거, 역사적 증거를 꼭 찾아낼 수 있어야지만 당당하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헌적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다면 작품을 자세하게 관찰을 해서 작품 내에서 눈으로 당장 확인할 수 있는 시각적 증거를 뽑아내서 쓸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글쓰기라는 거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의 이 흐름을 풀어내는 것도 구체적 글쓰기의 또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상적인 단어는 가급적 줄이고 수식어도 좀 줄이고 부사는 쓰지 않되 동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풍부하게 쓰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쉽게 풀어 쓰는 것 필요합니다. 내 독자가 누구인지를 아셔야 돼요. 만약에 본인이
미술 전문지에 근무하고 계시다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쓰셔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독자층 자체가 미술의 애호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처럼 일간지 미술 기자인 경우에는 좀 더 넓은 독자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렵게 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전문 용어를 반드시 풀어서 쓸 필요가 있고요. 추상적 표현도 자제해야 합니다. 기사 작성의 기본 요건입니다. 이거는 기자가 되기 위한 강의에서도 아마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일 텐데요. 두 괄식 구조, 주제 내용이 앞부분에 들어가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서 쓸 때 주관을 가급적 섞지 말 것, 객관적인 어휘를 사용하고 문장은 짧고 간결하게, 그래서, 그러므로, 그러나 등 이런 접속사는 가급적 피하시고요. 주술관계 중요하고 동어 반복은 피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미술 기자가 될 수 있는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아마도 이제 물어보실 테죠. 글을 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글쓰기와 친해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진짜 혼자서 생각을 많이 해서 드리는 노하우인데요. 미술 기사,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쓴 미술 기사를 보면서 보도자료 작성이나 이런 글쓰기 연습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 기자를 꿈꾸신다면 관련 구독하기를 설정해서 기사를 늘 찾아 읽으면 무엇이 기사화가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사를 쓰는지를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유사한 내용의 기사를 찾아서 기사 틀을 모방하는 건 이건 제가 후배 기자 키울 때도 쓰는 방법인데요. 전시 기사는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인터뷰 기사는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경매 기사는 어떻게 쓰는지 이 나름의 틀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습득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글쓰기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혼자서 글 쓰는 거 일기처럼 혼자 쓰고 안 보여주면은 늘지를 않습니다. SNS라도 좀 열심히 하시고 쓴 글에 대해서 거침없는 비판도 좀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마지막 문장으로 길다 윌리엄스가 쓴 현대미술 글쓰기 중에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명확하고 체계적이며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고 창의적이고 감칠맛 나는 표현과 독창적인 생각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글에 반영돼서 그리하여 작품의 본질을 드러내고 작품의 의미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며 그것이 세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참 좋은 미술 전문 기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 뒤에 있는데 이건 제가 쓴 말이거든요. 앞에는 길다 윌리엄스고 제가 한 말입니다. 기록이 모여서 기사가 되고 그 기사가 쌓여서 역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술 전문 기자를 생각하신다면 이 정도의 사명감은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질의응답을 해볼까요? 자, 앞으로 언론사에서 미술 전문 기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나요? 답은 어려운데요. 있습니다. 미술 전문 기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희 회사에서도 문화부 기자를 충원하라고 미술 기사를 써본 경험이 있는 경력직 기자를 좀 채용해서 데리고 와봐라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비단 저희 신문사만의 상황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문화 기사에 대한 비중이 커지고 있어요. 제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콘텐츠의 역할이 강조되는 지금의 이 상황에서 이를테면 예전에는 문화는 산업 분야에 비해서 부수적인 걸로 치부가 됐었다면 지금은 문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 영역이 커지고 그 안에서 시각예술의 역할도 커지기 때문에 미술 전문으로 다룰 수 있는 기자를 찾는 경우도 더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미술에 대한 저변 확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조금 조사를 해봤더니 2018년 이후로 한국 미술계에 새로운 수요층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보면은 젊은 관객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요즘 언론에서 보이는 MZ세대가 문화 소비자로 등극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문화를 소비하고 미술을 향유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수요가 많아지면은 그 수요에 합당한 정보와 기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공급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미술 기자는 앞으로도 수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네요. 미술 전문 기자가 사내에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홀로 미술 보도의 정확성, 전문성, 객관성, 신속성 책임져야 하는데 부담은 없으신지요? 부담 큽니다. 전문 기자라는 타이틀의 무게를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물리적으로 제가 시간이 참 없어요. 전시는 전시대로 보러 다녀야 되고, 문화부 기자들이 사실 쉬워 보이지만 미술 담당 기자는 공간 이동을 해야 됩니다. 전시를 반드시 봐야만 하기 때문에 바쁜데요. 그 와중에 또 기사도 써야 되고, 행사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 각지에 있고, 결국 그래서 중요한 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 공부라는 것은 전문 기자라는 타이틀에 어울릴 만한 전문적 지식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과거 미술사에 대한 그리고 미학적 기반에 대한 공부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최신 동향에 대한 것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문사 기자지만 미술 잡지를 꼭 챙겨서 읽고요. 가급적 외국 미술 전문지도 꼭 챙겨보도록 합니다. 그래야지 최신 작가 동향 같은 것도 알 수가 있거든요. 기사들을 검색해 보시면 단독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기자들이 쓰지 않는 단독 기사를 발굴해내려고 많이 노력은 합니다. 내가 모르던 내용의 기사가 나왔다 이러면 누가 그러겠죠. 너는 전문 기자라고 있는데 이것도 몰랐니? 그런 소리 안 들으려면 열심히 사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일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힘든 일임에도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원동력이 뭡니까? 사명감인데요. 저는 미술 전문 기자로 그리고 오래 일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기자들보다 정보 접근성이 더 높고 또 최신 정보들이 또 저한테 또 빨리빨리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는 사명감이 들어요. 내가 이걸 쓰지 않으면 누가 쓰겠나 싶은 생각. 그리고 나라도 이걸 써도 놓지 않으면, 내가 기록해 놓지 않으면 이게 마치 세상에 없던 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들, 그런 생각들 때문에 꼭 써야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다른 데서 다 뭐 몇 번 기사가 나왔던 경우면은 굳이 뭐 내가 안 써도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여기 기록이 모여서 기사가 된다고 했는데, 내가 썼던 이 기사가 먼 훗날 기록이 되고 또 사료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사명감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사실 확인에 충실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있는 기사를 써서 조금 독자들에게 제가 애정하는 미술이 좀 더 잘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